동경대전은 어떤 책일까?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동경대전이라는 표제를 중심으로 동경이라는 말과 대전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동경이라는 말이 지닌 뜻과 대전이라는 말이 지닌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 천도교를 창명한 수은 대신사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경이란 동학의 경편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성인들의 말씀을 경이라고 했습니다. 동학 천도교를 창명한 수은 대신사께서는 하눌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이 도를 실천하시다가 순도하신 인류의 스승이며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가르침을 담은 글, 즉 경이 됩니다. 또 수은 대신사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동방, 곧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학이라는 뜻에서 동학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신 수은 대신사께서 펼친 동학의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동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모아 크게 아울렀다는 뜻입니다. 대라는 한자에는 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전이라는 한자에는 모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학의 모든 경편의 말씀을 크게 모아 함께 아울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경이라는 말과 대전이라는 말을 합하면 수은 대신사라는 성인께서 펴신 가르침의 말씀인 동학의 경편들을 모두 모아 크게 아울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동경대전을 지은 수은 최재우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경대전을 쓰신 수은 대신사는 조선조 후기에 속하는 1824년 경주 현곡면 가정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근암공 최옥은 영남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상처를 하고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씨 부인을 만나 수은 대신사를 낳았습니다. 수은 대신사는 비록 선비의 아들이나 재가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사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생각과 기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20세에 세상을 구할 도를 구하고자 세상을 10여 년 동안 두루 돌아다녔고 다시 돌아온 고향 경주 용담에서 지극한 수련을 한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종교 체험과 함께 하눌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폈습니다. 그러나 동학을 곡해한 조선조 조정으로부터 혹세무민의 제목으로 체포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끝내는 대구 관덕당에서 처형을 당하여 순도하였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는 당시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부패와 외세의 침략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세상을 구하고자 죽음도 감수하고 세상을 향해 무국대도를 펴신 성인입니다.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왜 한문으로 쓰였나요? 동학 천도교의 경전에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습니다.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로 한글로 쓴 경전입니다. 이에 비하여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동학이 창도되던 19세기 중엽은 조선조 후기로 우리나라에는 2가지의 언어 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입니다. 한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글입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 중국에 그린 한문을 빌려 당시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한문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교육은 모두 한문으로 읽고 쓰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유나 철학적인 기록을 위해서는 한문으로의 표기가 꼭 필요했던 때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한문의 표기 체계에 익숙했고 한문의 표기 체계에 의하여 기록하고 사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수은 대신사는 당신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문이라는 표기 체계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동경대전의 글들을 모두 한문으로 표기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한글 가사로 된 용담유사가 글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쓰여진 경전이라면 동경대전은 수은 대신사께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쓴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이유로 인하여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동경대전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경대전은 일반적인 문집의 형태와 유사하게 문과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문에 해당되는 글들이 실려 있고 시문은 뒷부분에 실려져 있습니다. 동경대전을 그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학 천도교 교리의 핵심을 다룬 글들, 두 번째로 종교적 수행을 위한 글들, 세 번째로 종교적 깨달음을 표현한 글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동학 사상의 요체를 담은 글로는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그리고 불연기연 등 4편이 있습니다. 이 4편은 동경대전의 종을 이루는 경편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필요한 충문과 종교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문, 그리고 종교 수행의 방법이나 그 자세를 적은 탄도 유심급, 팔절, 필법, 좌잠, 입춘시 등의 글들이 또한 실려 있습니다. 종교적 깨달음을 담은 글들은 대체로 시문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시와 제서, 절구, 화결시, 결, 우음, 영소, 유고음 등이 있습니다. 동경대전은 언제 어떻게 쓰였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동경대전의 글들은 수은 대신사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쓰여진 글들이 아닙니다. 쓰여진 시기와 장소가 각기 다릅니다. 이 글들은 수은 대신사께서 무국대도를 받은 경친년인 1860년에서부터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의 체포가 되어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 4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리고 동경대전의 글들은 경주 용담, 남원 은저감, 흥의 손봉조의 집 등에서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포덕문은 동경대전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경편입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을 수련에 임하며 하눌림으로부터 받은 도를 살펴보며 이 가르침을 체계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쓴 글이 포덕문입니다. 포덕이란 하눌림 덕을 세상에 편다는 의미입니다. 포덕문은 세상 사람들이 하눌림의 덕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세운의 선천시대가 지나고 성운의 후천시대가 열렸음을 세상에 선포한 글입니다. 특히 하눌림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주문과 영부를 받는 과정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포덕 2년인 1861년 6월 용담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용담에서 편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의 과정을 대신사의 수양딸이 증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담을 찾아오기 때문에 용담으로 들어가는 구미산 산길이 마치 시장바닥과 같이 붐볐고, 배우러 온 사람들이 대신사께 예물로 곶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용담정 뒤로는 곶감을 먹고 버린 곶감 꼬지가 산같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용담으로 와서 대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유생들이 서원 간의 통문을 돌리며 경계를 하고 마침내는 경주부에서 지목을 하여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관의 지목을 피해 포덕 2년인 1861년 한겨울에 길을 떠나 남원 교룡산성 안에 있는 성국사라는 절에 딸려 있는 산속의 작은 임자에서 한겨울을 보냅니다. 본래 이 암자는 덕미람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암자의 방 한 칸을 빌려 대신사 스스로 은저감, 곧 자신의 발자취를 감춘다는 뜻의 이름을 하고 머물면서 경상도 일대에 남아서 수도와 공부를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경전을 집필했습니다. 이때 쓴 경편이 논학문입니다. 대신사께서는 논학문을 통해 서학과 동학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대신사의 가르침을 서학이라고 하며 지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 동학에서는 논학문을 동학의 본체를 논한다는 의미의 명칭인 동학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은저감에서 대신사께서 경주로 돌아온 때는 포덕 3년인 1862년 3월입니다. 아직 경주부로부터 지목이 풀리지 않았고 하여 제자들에게도 경주로 돌아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경주 현서에 있는 제자 박대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대여의 집에 머물면서 그해 6월에 쓴 경편이 수덕문입니다. 논학문이 서학과의 비교를 통해 동학의 본체를 밝힌 글이라면 수덕문은 동학이 조선조를 유지시켜온 유학과 근원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점이 유사한가를 밝힌 글입니다. 또한 수덕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준칙과 도를 닦으면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가 등의 동학의 수행, 준칙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불연기연은 대신사께서 조선 조정에 체포되기 한 달 전에 쓴 경편입니다. 따라서 용담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주 만유가 지니고 있는 현상과 본질의 문제를 불연과 기연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을 기연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연이란 그렇다라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면 불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알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불연과 기연의 논리를 통해 대신사께서는 동학의 중심 사상이 되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를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이 시천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의 손봉조라는 제자의 집은 동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동학 최초로 접주를 임명하여 접주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접이라는 것은 인맥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신앙 조직체의 이름입니다. 접이라는 조직체를 통해 동학 교단의 조직을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학 교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접이 많아지자 여러 접을 묶어 포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포의 책임자를 대접주라고 합니다.
이들 대접주들이 관장하는 포에 의하여 동학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을 기포라고 합니다. 동학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된 것도 이 접이라는 조직체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요. 또 동학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도 바로 이 접이라는 결사 조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을 처음 시작한 곳이 흥의 손봉조의 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손봉조의 집에서 쓴 여러 글들, 즉 결은 접주제를 실시하고 접주제가 지닌 의미와 그 감회를 쓴 시입니다. 또 필법은 새로 정한 접에서 접주들이 교도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수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수도의 마음가짐을 쓴 글입니다. 동경대전에는 이외에 많은 시문들이 전합니다. 시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글들은 대체적으로 수도자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노래했거나 종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문들 중에 입춘시는 대신사께서 득도하기 전 용담에서 수도에 임하며 쓴 시이고, 유시는 대신사께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 대구 감형에 갇혀 있으면서 쓴 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시문은 동경대전에 실린 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글과 가장 나중에 쓴 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경대전의 목판본 간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대전에 담겨진 경편들은 나편으로 수은 대신사의 제자들에 의하여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은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동학의 제2세 교조가 된 해월신사 최시영은 스승인 수은 대신사의 참여과 함께 무너진 동학의 교단을 다시 재건하고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산간 오지마을을 전전하며 동학의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러던 중 1880년 강원도 인제 갑둔이 산간마을에 있는 김현수라는 제자의 집에 간행소를 마련하고 목판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대역사를 벌립니다. 이때 처음으로 동경대전이라는 제명도 붙인 겁니다. 목판본 동경대전에 실린 해월신사의 발문에 의하면 한울림 성덕의 가르침이 잘못 전해질 것을 걱정해서 목판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제자들의 보따리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던 수은 대신사의 가르침을 목판으로 간행함으로 한 권의 경전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1880년대에 이르러 동학 교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수요에 부응하여 목판으로 동경대전을 연속적으로 간행을 한 것입니다. 목판으로 책을 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품이 드는 어려운 일입니다. 목판 간행의 절차를 보면 먼저 나무는 결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와 부피로 나무판을 켜서 바다의 짠물에 담가 새기기 쉽게 결을 삭입니다. 그리고 밀폐된 곳에서 쪄서 진을 빼고 살충을 한 뒤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나무판의 양쪽 표면을 대패질하여 반드럽게 해서 판목을 만들어서 새기고자 하는 투식판을 마련한 다음 용지에 찍어내고자 하는 저작의 내용을 깨끗이 정석해야 합니다. 이렇듯 정사가 된 판서본을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반대 글자체를 그대로 새겨내면 됩니다. 목판의 판각이 끝나면 소나무를 태워 만든 그을음과 악교를 녹여 순먹을 만듭니다. 이외에 종이, 먹소리나 말총, 밀랍, 먹판, 먹물 그릇 등을 준비하여 인쇄를 하고 또 제본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어렵게 목판 인쇄를 하고 책으로 만드는 일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것도 산간마을에서. 그러나 이러한 결심을 하고 동경대전을 간행한 사실에서 해월신사를 비롯한 당시 동학교도들이 얼마나 굳고 깊은 신앙적인 신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월신사께서는 젊은 시절
종이 만드는 제지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영애나 영덕 등지로 심부름을 다녔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이때 사귄 사람들은 대체로 종이와 관련된 일, 다시 말해서 윤세나 책 만드는 일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월 신사께서 대신사로부터 포덕의 명을 받은 이후 흥해, 영덕, 영해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포덕을 하셨습니다. 제지소에서 일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포덕의 대상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판을 새긴다거나 책을 만드는 등의 특별한 능력과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해월 신사 곁에 많이 모일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이들과 함께 목판으로 인수를 하여 동경대전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이후 짧게는 3개월 만에 길게는 5년 사이로 지속해서 목판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합니다. 강원도 인제, 충청도 목천, 경상도 경주 등지에 간행소를 마련하고 간행의 역사를 펼칩니다. 즉 1880년 인제판을 필두로 1883년 봄 목천에서, 이어서 1883년 여름 경주에서, 또 1888년 목천 등지에서 동경대전을 목판으로 간행했습니다. 이렇듯 1880년대에 발간이 된 동학 천도교의 경전인 동경대전은 후대에 간행이 되는 모든 동학 경전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동경대전은 어떠한 경전일까요? 각 종단은 그 종단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 기독교는 성경, 유교는 사서오경의 경전, 이슬람교는 코란 등 모든 종교는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들 경전들도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쓴 경전들입니다. 이러함에 비하여 동경대전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경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유일무이한 경전인 셈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경전 중 그 종교의 창시자가 직접 쓴 경전은 없습니다. 모두가 제자나 후인들이 쓴 경전들입니다. 그러나 동경대전은 동학 천도교를 창명하신 수은 대신사께서 직접 쓴 경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유일의 창시자가 직접 쓴 경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우리의 경전인 동경대전에는 다시 개벽을 통해 인류의 삶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경대전에는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동경대전을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